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숙 44살입니다. 15년 넘게 보험 설계사를 해온 흔한 말로 베테랑 설계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숙 씨는 혼자도 잘 사는 스타일이야. 일만 봐도 시간이 모자라겠네. 결혼은 나중에 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혼자 사는 법에는 익숙해졌지만 원래부터 혼자를 좋아했던 건 아니니까요. 29, 30을 앞두고 저에게도 약혼 반지가 끼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3년 연애 끝에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장 예약, 웨딩 촬영, 혼수 준비, 모든 게 차곡차곡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야근을 마치고 예고 없이 그 사람 집에 들렀다가 저는 모든 걸 보게 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거실 소파 위에서 그 사람과 다른 여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이건 진짜 실수야. 한번 흔들린 것뿐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변명했지만 제게는 그 한 번이 결혼을 깨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랑보다 계약서가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인생의 만약을 계산해 보험 상품으로 바꾸는 일, 그게 제 전부가 됐습니다. 대구 지점에서 15년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회사에서는 저를 대구 에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대리 서울 본사에서 인력 요청이 들어왔어. 승진 겸 전보인데 생각 있어? 서울 본사. 실적이 좋아도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요? 응,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부담되면 말해도 되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언니, 이미숙.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는 28배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형부 김영수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연봉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복 터진 집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서울 본사 발령 나게 생겼어. 진짜? 와, 우리 진숙이 드디어 올라오네. 언니는 제가 말 끝내기도 전에 신이 났습니다. 집은? 회사에서 알아봐줘? 아니, 아직 원룸 같은 거 알아봐야지. 뭔 원룸이야? 너 당분간 우리 집으로 와. 집 넓은데 방 하나쯤이야. 형부는 뭐래? 오빠, 너 온다고 하니까 더 좋대. 퇴근하고 집에 와도 맨날 둘이만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능력 있는 형부와 학원 원장 언니가 사는 강남 집에 저는 잠시 얹혀 사는 처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첫날 짐을 옮겨놓고 저녁 무렵이 되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낯익은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낮고 굵어진 목소리. 형부였습니다. 양복 상의에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신발을 벗으며 형부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진숙이 왔구나. 발령 축하한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형부는 여전히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고 40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언니가 삼겹살을 굽고 형부가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우리 진숙이 서울 입성 축하해. 언니가 잔을 들어 외쳤고 형부도 제 잔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긴장되면 언제든 말해. 회사 쪽 사람들도 몇 명 아니까 도움될 만한 이야기 있으면 해줄게. 형부의 목소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형부와 몸이 살짝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장면인데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래 나? 그냥 언니 남편일 뿐인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하다고만 느끼던 감정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건 서울 본사 생활은 예상보다 더 빡빡했습니다. 보고서 양식도 회의 방식도 사람들 말하는 속도도 대구와는 달랐습니다. 퇴근해서 언니 집에 도착하면 저는 거의 축 늘어진 상태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우리 대리님. 언니는 늘 웃으며 제 앞에 국을 놔줬습니다. 형부는 저녁 8시쯤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고 와인을 한 병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셋이서 식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 속에 묻혀있던 작은 파장이었습니다. 형부는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조용히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제 쪽으로 오래 머무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착각이겠지. 나 혼자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언니가 어느 날 저녁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수가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마, 허리가 또 안 좋으시대. 병원은 다니고 계시는데 한동안 같이 있어 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는 부산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계절만 바뀌면 통증이 오곤 했죠. 얼마나 다녀올 건데? 일주일? 길면 열흘? 형부는요? 오빠는 회사 때문에 못 내려가. 연말이라 보고서에 미팅에 이미 일이 꽉 잡혀 있대.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너랑 오빠 둘이 지내도 괜찮지? 뭐 어차피 저는 회사 갔다가 바로 잘 텐데요 뭐. 입으로는 가볍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에서 뭔가 쿡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날 아침 우리는 셋이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빠 나 없는 동안 진숙이 잘 챙겨줘. 걱정 마.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언니는 마지막까지 농담을 던지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요.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빨리 와야겠네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형부는 거실에서 TV를 켰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 불빛만이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형부가 거실 쪽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넥타이를 풀고 안경까지 벗은 형부의 모습은 낯익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네. 목이 말라서요. 형부는요? 나도. 요즘 이상하게 자꾸 깨네. 잠깐의 정적.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부엌.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적응은 좀 돼요? 네, 뭐 힘들긴 한데 버텨야죠. 진숙 씨는 잘할 거예요. 원래 그랬잖아요. 대구에서도 혼자 다 해냈다면서. 사소한 칭찬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 부엌에서 퇴근 후 거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둘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의 셔츠 단추 사이로 보이는 목,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샤워 후 젖어 있는 머리와 은은한 향수 냄새, 그 모든 것이 저를 자꾸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진숙. 언니 남편이야. 이 집 주인이야. 수십 번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은 머리보다 늘 한 발 빨랐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엿새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 결국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부엌불은 꺼져 있었지만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싱크대와 식탁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누군가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였습니다. 또 만났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밤에만 보는 사이가 다 됐네. 농담이었지만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형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숙 씨, 네. 나 요즘 자꾸 내 생각이 나요.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언니한테 알아요.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형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하기 싫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괜히 더 말 걸면 내가 티낼까봐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숙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끝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형부 생각 많이 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제가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말을 해버린 뒤였습니다. 부엌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형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주방 타일 바닥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는 일주일 뒤에 와요. 네. 그때까지만 마음만이라도 같이 있어 줄래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비겁한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자기 합리화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부 좋으니까요. 그날 새벽 형부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것을 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그 밤 이후 일주일간의 금단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 언니가 쓰던 식탁에서 같이 토스트와 계란을 먹고 저는 먼저 출근을 했고 형부는 나중에 강남역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로 시간을 맞춰 돌아와 같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죠. 아니에요, 형부. 저도 할게요. 단순한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가끔은 배달시킨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캔. 그런 평범한 식탁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언니가 쓰던 안방이 아닌 형부의 서재 옆 작은 방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밤들이 어떤 밤이었는지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말에는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44, 58.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나이차가 조금 나는 부부 같았을 겁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이 져서 강물이 주황색으로 물들던 그날
형부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데, 그래선 안 되는데, 행복과 죄책감이 같은 속도로 밀려오는 느낌. 그게 그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 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네. 미숙이 오면 우리는 다시 형부랑 처제로 돌아가야 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더 오래, 더 깊게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숙 씨. 저도 사랑해요, 형부. 아침이 밝자 우리는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온 척 모른 채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언니를 마주했을 때 언니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야, 우리 엄마 진짜 고집 있지. 퇴원해놓고도 집안일 다 하려다가 넘어질 뻔했다니까. 우리는 웃으며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나 없는 동안 힘들었지? 괜찮았어. 진숙이는? 오빠랑 잘 지냈어?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응, 형부가 잘 챙겨줬어. 억지로 평범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끝내야 한다. 하지만 끝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와 형부는 부엌,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짧게 눈인사만 나누고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 새벽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참다가 결국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려고 손을 뻗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숙 씨, 형부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가 나는 결국 손을 뻗어 형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형부, 그만해요. 우리 정말 끝내야 돼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저 자신한테도 미안해서 이제는 안 돼요. 형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끝낼 수 있다. 회사 근처 부동산을 돌며 원룸을 알아봤고 보증금을 계산해보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집 구했어. 벌써?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이제는 나도 내 공간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언니는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동생 독립 축하해야지 뭐. 형부에게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삿날 언니와 형부가 같이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회사랑도 가깝고. 형부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형부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요, 진숙 씨. 형부도요. 문이 닫히고 새 원룸 안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몇 주 뒤 회사 근처 카페 앞에서 우연히 형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형부, 퇴근 중이야?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형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이한테 다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뭐를요? 우리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다 말했습니다. 왜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가 계속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멀어졌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형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미숙이가. 그래서요? 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미숙이를 사랑하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형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숙 씨도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건 있어서는 안 될 사랑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아요. 형부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를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 본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까봐가 아니라 제가 다시 누군가를 상처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언니와는 처음 몇 달은 연락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문자, 여보세요, 잘 지내냐는 안부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가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준비됐어.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언니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잠시 말이 막혀 머뭇거리고 있으니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 너랑 있었던 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진수가?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정말 좋아했어. 언니는 고개를 떨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이혼 안 했어. 알아. 이상하지? 나 같으면 그냥 끝냈을 것 같았는데 언니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매일 울면서 빌더라. 평생 책임지겠다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나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미워. 진짜 미워. 근데 평생 널 미워하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만 약속해줘. 응. 이 일을 예쁜 사랑 이야기로 포장하지는 말아줘. 그래도 사랑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지도 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한 건 금단의 사랑이었어.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였고 누군가를 깊이 다치게 한 일이었어.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우린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 그래도 넌 내 동생이야. 그건 안 바뀌더라. 그 말에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습니다. 저도 형부도 모두 잘못했습니다. 잠깐의 설렘, 짧은 일주일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랑, 가족을 배신하는 사랑, 누군가의 믿음을 짓밟는 사랑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진심이어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언니의 용서 덕분에 겨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당당하게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이 일주일의 기억을 제 가슴 깊은 곳에 평생의 경고문처럼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